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푸르고 깨끗한 대한민국. 그런데 2019년 현재 전국의 청정 지역들이 온통 쓰레기로 뒤덮여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야적장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의 무게가 17만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런 쓰레기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전국 각지 청정 지역으로 유명한 곳에 불법 쓰레기들이 모여 엄청난 규모의 쓰레기산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쓰레기산은 무려 235곳. 지난 3월엔 세계적으로 쓰레기 공화국이란 오명까지 썼습니다. Burning household waste, of burning plastic, construction materials is really quite unpleasant. One of those who lives very close by says she hasn't opened her windows in the past 2 years. There are dozens of abandoned garbage piles just like this not far from Seoul. 현재 불법 쓰레기 양은 120.3만 톤. 가장 놀랐던 건 우산용 비닐봉투? 비닐봉지? 약간 플라스틱 낭비라고 생각할 때 있었죠.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가도 어떤 포장물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약간 이 배달 문화 때문에 약간 쓰레기 많아지지 않을까? 환경시계라고 하는 거는 매년 발표하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9시 35분이라고 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안에 또 하나의 쓰레기 대란이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 6번째 이야기. 인류 멸망 보고서. 쓰레기 전쟁에서 살아남는 법. 정부 조사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불법 쓰레기산들. 이런 쓰레기 야적장을 미국 CNN 방송이 취재를 나올 정도로 국내 폐플라스틱 문제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 주요 외신의 보도로 주목받은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은 3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저 최고 뭔데? 왜 냄새도 나지? 막 건져 가지도 못해. 그것이 또 낙동강하고 한 500m밖에 안 되는데 장마 되면 그대로 흘러내려갑니다. 아이고 냄새가 나서 죽을 수가 있어요 지금. 참 이 동네 공기 좋다 했는데 갑자기 저래졌어요. 쓰레기산은 대체 왜 만들어진 것일까?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처리 대금을 받고 수거한 쓰레기를 전국 각지에 불법으로 방치하면서 쓰레기산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쓰레기가 버려진 것을 보면 우선 마음부터 언짢아집니다. 또 남의 집 쓰레기통이 있는 곳으로 몰래 연탄재를 내다버리는 이 얌체. 그렇다면 오랜 과거에는 쓰레기 문제가 없었을까? 1796년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 때 쓰인 경신록 언석에 쓰레기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조선시대엔 쓰레기란 단어가 아닌 쓸어기라고 표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궁궐에는 약 3천여 명이 생활했기 때문에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 양도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궁 안에는 쓰레기 처리와 청소를 담당하는 관청이 따로 있었는데요. 명종실록을 보면 이곳이 어찌나 힘들었는지 다른 기관에 비해 녹봉을 무려 2배 이상 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는 궁보다 궁 밖에서 더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개념이 따로 없던 백성들은 집 앞 쾌천에 오물과 재 등을 무작위로 버렸죠. 그러다 보니 쓰레기에 오염된 물을 마신 백성들이 병에 걸리기 일쑤였고 급기야 강화유수는 경고문을 만들어서 재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자는 곤장 80대 형벌을 처하겠다고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문제는 조선, 동양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낭만이 넘쳤던 중세 유럽의 거리 역시 오물로 넘쳐났다면 믿기시나요? 당시 중세 유럽엔 화장실 개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물 조심, 머리 조심하세요라고 외친 뒤에 대문과 창문 밖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배설물까지 그냥 던져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거리는 오물로 넘쳐났고 이를 피하기 위한 세기의 발명품도 탄생합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모자와 망토, 그리고 하이힐.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는 오물과 쓰레기로부터 머리와 옷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모자와 망토를 만들었고, 옷자락의 분뇨가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이힐을 제작해서 신었던 것입니다. 당시 하이힐은 루이 14세도 착용했을 만큼 남녀 구분 없이 신었고 그 높이가 무려 50c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조선시대나 중세 유럽의 쓰레기들은 오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겨울이 되면 거의 자연적으로 해결이 됐었죠. 과거처럼 더 이상 자연현상으로 처리되지 않는 현대의 쓰레기.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대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건 70년대부터입니다. 70년대 중반부터 중화공업 육성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산업화 대열에 뛰어들었죠. 그때부터는 우리가 생활 폐기물뿐만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까지도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게 됐고, 그 쓰지 않는 공터가 있으면 거기에 쓰레기를 그냥 매립하는 형태를 띄었고요. 당시 정부에서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립지를 찾기 시작했고, 그때 선정된 곳이 현재 월드컵 공원이 자리한 상암동 난지도 매립지입니다. 난지도는 과거 꽃이 피어있는 섬이라는 뜻의 중초도로 기록될 만큼 아름다운 섬이었지만 쓰레기 300여만 톤을 지난 3년 동안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에 버린 사실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1978년 매립지로 지정되면서 쓰레기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거의 난지도에서 매립이 됐어요. 70% 이상이 매립이 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 두 개가 있어요. 그 높은 산 두 개가 결국은 60m 높이거든요. 15, 16년 동안에 우리 서울시 주민들이 산을 두 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쓰레기의 썩은 물들이 지하수로 오염을 시키고 한강을 오염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비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인근 지역에 각종 환경 문제를 일으킨 것. 쓰레기를 더 이상 매립할 수가 없는 거죠. 화재도 발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100m까지 이제 쓰레기를 매립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가 된 겁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1995년도부터 종량제를 도입을 했어요. 재활용을 극대화시키고 또 그러면서도 배출량을 억제하는 제도, 그게 가장 컸던 제도 같아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3개월 만에 쓰레기 발생량이 37%나 줄었고요. 20년 동안을 보면은 한 1.6배 정도가 줄은 거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재활용품 수거량은 2배 이상이 증가가 했습니다.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가 감소한 것도 잠시. 근데 종량제도 사람이 관성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쓰레기가 이만큼 줄였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게 계속 쭉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1kg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어떤 데는 1.06kg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회용품, 그리고 이제 포장재, 폐기물 발생량이 역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을까? 최근 배달 대행업체 앱을 통해 배달 음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그만큼 일회용품을 자주 접하게 됐습니다. 배달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의 양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에는 이제 배달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1인 가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플라스틱 포장재, 소포장재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플라스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탈리아 바다에서 향유골의 사체가 발견된 거예요. 뱃속에 플라스틱 22kg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고향 근처 무르시아 바다에서 죽은 고래가 발견되었어요. 고래 뱃속에서 플라스틱과 각종 쓰레기
꼭 기록을 한번 나왔어요. 유럽 내에서는 독일이 거의 플라스틱 사용률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하죠. 저는 인간이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자기 무덤을 직접 파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부터 플라스틱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온통 플라스틱으로 둘러싸인 현대 사회. 인류의 어떤 삶을 바꾼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마 1위를 뽑으라고 아마 플라스틱이라고 꼽는 거에 주저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삶 자체가 다 바뀌었거든요. 플라스틱의 탄생은 놀랍게도 코끼리 때문입니다. 당시 단공 재료는 코끼리 상아였거든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코끼리 상아만큼의 어떤 딱딱함과 그리고 어떤 그 탄력성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진 소재를 찾아야 했었는데요. 코끼리 상아를 구하기 어려웠던 미국의 한 당구공 제조사에서 상아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드는 이에게 1만 달러의 보상금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1869년에 존 하이엇이라는 분이 셀룰로이드라고 하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단단하긴 단단했는데 잘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용도를 찾다 보니까 틀니, 만년필, 단추 등이 활용이 됐고요. 당시 영화 필름은 다 종이였거든요. 그래서 잘 찢어지고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런 셀룰로이드가 영화 필름에 사용하게 되면서 필름들을 오래 보관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화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셀룰로이드의 역할이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연 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최초의 합성식 플라스틱은 베이클랜드가 1907년에 만든 베이클라이트라는 플라스틱입니다. 값싸고 가벼운 데다 내구성이 좋아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며 20세기 최고의 선물이라 불렸던 플라스틱. 그러나 100여 년이 지난 지금 플라스틱이란 거는 분해가 안 되는 소재예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20년이면 썩어서 자연 분해되는 종이와는 달리 500년 이상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쌓이는 플라스틱. 그게 다 쓰고 소비된 후에는 결국은 굉장히 큰 재앙이에요. 인류 최악의 쓰레기로 전락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전 세계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그 EU 국가 연합국가 자체의 디렉티브라고 해서 이제 제언을 냈고요.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대체하기로 한 유럽 국가들. 일회용 봉지를 만들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했고, 판트 제도라고 페트병 보증금 제도가 있어요. 페트병 하나 이제 그냥 버리진 않고 마트에서 자판기에 넣으면 밑에다 영수증이 나오고 거기 제출하면 돈 다시 돌려받는 그런 제도예요. 독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도예요. 왜냐하면 잘 이루어져 있어요. 다 돼 있고요. 모든 마트에 그거 반납이 가능해요. 우리나라 곳곳에서도 독일의 판트 제도와 비슷한 시스템들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 플라스틱 컵이 있습니다. 강남대로 등에서 보셨겠지만 재활용을 위한 서리풀 컵, 이게 쓰레기통인데요. 전국으로 퍼져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는 공공기관은 물론 유명 연예인들까지 대거 동참하며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